자, 강의를 시작을 하죠. 이 강의는 중급회계라고 부릅니다. 교과서는 제가 쓴 IFRS 재무회계 실무라는 책이네요.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됐고요. 이 책으로 중급회계라는 걸로 합니다. 학교나 이런 수험생들이 배우는 중급회계는 보통 2000페이지가 넘어요. 그건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책이고요. 우리 책은 실무자들이 공부하는 책입니다. 좀 다르고요. 양도 적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만 돼 있습니다. 21시간으로 중급회계를 쭉 훑어드립니다. 미리 말하지만 이 과정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중급회계가 안 어려우면 어떤 회계가 어렵겠어요? 어렵고 여러분이 좀 평상시 접하지 아니한 것들도 무지하게 튀어나오겠네요. 뒤집으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은 완주가 목표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는 거 3일 동안. 그래서 앉아 계신 수강생 여러분도 별로 안 쳐다봐요. 그냥 사이버만 쳐다보고 서로 간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어마어마한 내용을 강의할 겁니다. 끝나고 나시면 여러분이 아마 무지하게 도움이 됐다라는 느낌은 반드시 받을 거예요.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건 괜찮으니까 전부 다 끝까지 들으세요. 사이버로도 21시간.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교과서 28페이지. 회계가 뭡니까?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죠. 회계라는 건 여러분들 회사에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회계입니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근데 그 재무제표를 만들 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라마다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하는 게 회계 기준이고요. 이렇게 만드세요라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회계 기준이 두 개가 있다고 그러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이 있는데 그 각자 상장법인은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 비상장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회계입니다. 회계입니다. 자, 다 같이 앉아 계신 분도 사이버로 보시는 분도 마침 이 강의할 때 한국을 뒤덮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어떤 비영리법인 우리가 말하는 사단법인이라는 단체가 회계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네요. 그러면서 거기 누구 담당하는 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떤 NGO가 모든 회계를 다 공개합니까? 전 아주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자기네가 그렇게 한 게 맞다고 그러네요. 저는 회계사입니다. 37년을 회계사를 합니다. 만으로. 강의만 32년째인가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에 빠져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야, NGO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피 같은 돈을 성금으로 내서 받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여기가 더 투명해야지. 삼성전자가 투명해야 돼?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회계가 아직도 이렇게 무지하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회계가 이렇게 엉터리로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구나. 그렇죠? 국세청에다가 물어보면 100만 원 이상짜리는 다 별도로 기재하세요. 또는 왜 몇 군데 이렇게 기재하는데 한 군데로 다 집어넣어놓고 국세청 지침대로 따랐대. 그렇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계라는 게 아직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있구나 제가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회계가 투명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맞죠? 그죠? 회계는 투명해야 되고요. 그래서 왜 투명해야 되냐면 오른쪽에 29페이지에 밑에 목적의 회계정보 이용자가 내부 이해관계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회사 숫자를 알아야 내가 이 회사에 평생 목숨을 바치든 그죠? 월급을 올려달라고 그러나 할 거 아니야.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그죠? 일반적인 주주, 채권다 이런 데들이 이 회사 돈 빌려줘도 이거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회계가 투명하지 않으면 이런 의사결정이 잘못될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회계는 정말
투명하게 각국의 회계 기준에 따라 맞게 만들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 같아서 넘기시고요. 30페이지에 첫째 시간이라 빨라요. 회계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라며. 그럼 여러분 재무제표는 왼쪽에 있는 재무상태표와 오른쪽에 있는 그냥 처음이니까 그냥 손익계 한사라고 그러죠. 포괄자 빼고. 이 두 개가 재무제표잖아요. 이걸 누가 몰라요, 여러분이. 일단 이해해요. 여러분 엄마 아빠 세대 때는 재무상태표를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밸런스 시트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Financial Position FP라고 부르죠. 하나 살짝 이해할 거 뭘 이해해요? 미국은 아직도 밸런스 시트라고 부릅니다. BS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회계가 아니라 있다 하지만 국제 회계 기준을 따라가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FP 재무상태표란 용어를 쓰고요. 여러분이 중급에 왔기 때문에 왼쪽에 자산이고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이라는 걸 설명하면 제가 나쁜 놈이잖아. 이건 기본이니까. 그죠? 그리고 왼쪽에 자산과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이 일치한다. 뭐 대차 평균의 원리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신 분들이고, 다시요. 자산이 1년 이내 현금화되는 유동자산과 1년 안에 안 파는 비유동으로 갈라지고, 부채도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와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비유동 부채로 갈라진다. 이런 정도가 기본이고요. 오른쪽에 손익계산서는 매출, 수익에서 비용이니까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익,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 여기다가 그냥 우리끼리는 영업 외적인 수익, 영업 외적인 비용을 더하고 빼면 세전이익,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 기타 포괄손익은 나중에 하잔 말이에요. 지겹게 할 거니까. 이런 두 가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재무제표입니다. 넘기셨고요. 33페이지 국제회계기준 칠판 잠깐 보시고요. 해서 자, 히스토리를 하나 알아놓으세요. 이제 세계 회계는 여러분 기억하실래요? 유럽이 만든 회계가 있고요. 미국이 만든 회계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만든 회계를 우리는 US 갭이라고 부르고 그냥 미국 회계 기준이라고 불렀고요. 유럽 애들이 만든 회계를 IFRS, 그냥 번역이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사실 잘 보세요. 여러분요. 잘 보세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니까 번역대로 가면 뭐예요? 그죠? 국제 재무 보고 기준이에요. 근데 이걸 편하게 회계 기준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거는 미국 회계 기준이에요. 이 둘은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요. 이 말은 똑같은 거래라도 전표가 다르다고요. 이러니까 회계가 다르니까 얼마나 짜증스럽겠어. 그죠? 그죠?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거의 20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회계를 통일하자고 그랬고, 여러분 믿겨져요? 미국이 졌어요. 미국이 져서 유럽이 만든 국제회계 기준으로 회계를 통일하자라고 합의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 회계가 통일됐고요. 지금 한 150개국 정도가 IFRS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나라 언어, 영어 또는 뭐 불어, 뭐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만 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걸로 그 나라 가서 회계 처리를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으니까. 이건 역사적인 일이죠. 그죠? 근데 미국 애들이 이게 어떤 짓을 했냐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 세계가 따라가기로 했는데, 언제부터 하느냐는 다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한국은 좀 급한 민족이기 때문에 2011년부터 했어요. IFRS를. 근데 이게 무지하게 빠른 거고요. 미국은요, 2014년부터 한다고 그랬고요. 일본은요, 묻지 마세요. 그래서 일본은 노네야. 그 당시 분위기가 일본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망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지진 와가지고. 그래서 일본 애들한테는 재촉을 안 해. 일본, 중국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문제는
한국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이 국제회계가 처음 도입할 때 2011년에 이미 회사 생활을 했냐 안 했냐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분위기상으로 안 했을 것 같은데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건 시작부터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면 2020년까지를 과거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요. 2020년까지를, 그죠? 2010년, 저는 이걸 쌍팔년도 회계라고 부르지만 2011년부터 국제회계가 도입됐다. 어마어마하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1년에 재무팀에 있었던 분들은 어떤 짓을 했겠어요? 빨리 보나마나. 과거회계 기준을 국제회계 기준으로 전환했겠죠? 컨버전이라고 불러요. 마음속에 대답. 이 작업을 했어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맨땅 헤딩하는 식으로 그냥 회계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이 전환 작업을 한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전문가 실무자들이에요. 여러분 회사로 가면 지금 팀장 정도 된 친구들, 그 당시에 대리나 좀 고참 대리나 과장들, 이해했어요? 그 친구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꽤 잘 알려줄 거고, 여러분이 지금 뭐 과장이라도 택도 없죠. 이 전환 작업을 여러분이 언제 해봐? 언제 해봐? 근데 이 전환 작업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비상장법인에 다니실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상장하면 IFRS로 가거든요. 똑같은 컨버전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직장을 옮기실 수 있어요. 앉아 계신 분, 사이버로 오신 분 맞죠? 요새 어떤 친구가 저를 괴롭혀요. 매번 자기, 하여튼 여자 친구인데 한 4년 정도 넘었는데요. 참 희한하죠? 영어를 잘해. 내 재무팀이야. 이러면 갈 데가 세고 셌어요. 영어만 잘하면 우리나라에는 이 친구는 원서 넣으면 넣는 데마다 다 됩니다. 대학은 평범했고요. 그죠? 전공도 그냥 경영학과 그냥 다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여러 군데 넣을 때마다 다 되고 회사도 옮겨 다니고 있는데 그죠?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옮겨가는 데가 대부분 다 국제회계 기준이고요. 이 친구가 지금 다녔던 회사는 그냥 일반 기업 회계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개인적으로 이 국제회계 기준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국제회계 기준을 그냥 잘 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문제는 미국이라고 그랬죠. 미국이 14년 지금 이미 됐죠. 뭐라고 그래요? 죽어도 안 따라가랬대요. 처음엔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안 따라갔어요. 그래서 현재 US 갭과 IFRS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불쌍해서 그래. 우리가 그때 차라리 US 갭을 따라갔더라면 지금 여러분은 IFRS가 아니라 US 갭을 배울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AICPA에 붙기도 쉬울 거 아니야. 미국 회계사 자격증. 그죠? 저는 이게 불행한 일이라고 봐요. 미국 놈들이 나쁜 놈들이고요. 원래는 미국도 IFRS를 따라간다 그러다가 절대 안 가겠대. 하여튼 미국 애들이 좀 희한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도 회계가 두 개인데 이미 우리는 너무 일찍 이걸로 따라갔기 때문에 US 갭을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미국계 회사를 가거나 이렇게 하시려면 약간 다 틀리진 않아. 다만 상당히 다릅니다. 회계가.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을 배웁니다. 법으로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히스토리를 들으신 거야 이제. 그렇죠? 다만 칠판. 근데 문제는 얘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뭐라 그랬어요? 상장법인들은 국제회계 기준을 하자. 다만 비상장 법인들이 이 국제회계 기준을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다. 그래서 비상장들을 위한 회계 기준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이 둘도 당연히 무지막지하게 달라요. 다만 잡아요. 상장이지만 and 뭐야? if want 비상장. 그러니까 비상장 중에서도 국제회계 기준을 하고 싶으면 국제회계 기준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추정이야. 국제회계 기준을 하는 우리나라의 상장 비상장은 한 5,000개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우리나라 주식회사는 한 50만 개 정도 돼요. 5천 개 뺀 나머지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답하시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국제회계 기준을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입니까? 여기서 한마디만 짚습니다. 이 강의는 주로 국제회계 기준을 위주로 강의합니다. 그럼 이제 사이버로 들으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 비상장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일단 기억해요. 섭섭해하지 마요. 둘이 차이 나는 거 제가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요 차이들 중에 중요한 차이도 다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강의로 일반회계 국제회계를 동시에 다 배우실 거라는 얘기예요. 또 일반 기업회계 기준만 강의하는 별도의 강의가 우리 아이파에는 당연히 있어요. 책도 별도로 있고요. 알았죠? 그걸로 또 따로 공부하시면 더 되고요. 요것도 곧 제가 녹화할 거고 2020년 개정판으로 책도 다 바꿨고요. 그죠? 우리나라에 알아놔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 책도 일반 서점에 가도 없어요. 그냥 제 책밖에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책을 2020년에 작년 대비 일반 기업 회계가 3개가 바뀌었어요. 3개 내용이. 그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한 책이 있다. 알았죠? 요거 하신가. 근데 이번 반은 여러분이 설령 비상장에서 오셨다 그래도 잊지 마세요. 평생 못 올 기회야. 이 기회는. 무조건 국제회계 기준 위주로 한다고 그랬죠. 무조건 열심히 들으세요. 무조건 도움돼요. 알아놓으세요. 여러분요. 앉아 계신 분이 저를 모를까봐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회계사죠. 올해로 회계사를 37년째 하고 있고요. 강의만 31년 이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강사가 접니다. 그리고 이런 책이 제 책이죠. 이 책이 이런 종류의 책이 올해 제가 12권을 씁니다. 개정판이 나오는 책들에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회계와 세법 강사래. 강의를 세상에 30년 넘게 했대. 매일 월화수목금 1년 내내 강의하는 사람이래. 회계사 세무사들이 무지하게 이양수 강의를 듣는데 회계사들이 법인세 수천 명 이양수 수업 듣는다네. 이런 사람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실무자들을 상대로 회계학 강의를 가장 오랫동안 한 사람도 저고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가면 CFO라고 있죠. 관리 담당 임원이라고 있죠. 1번 나이로도 저보다 어릴 거고요. 제가 나이가 60이니까 저보다 어릴 거고 대충 다 저한테 수업 들었을 거고요. 여러분의 CFO들도 이런 놈이 한번 제대로 된 중급회계를 강의합니다. 제대로 된 거. 그 대신에 미안한 건 말이 빠를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해 못해도 그냥 팍팍 넘기세요. 하셨어요? 질질 끌 필요 없어요. 복습하면 되잖아. 사이버로 찍잖아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분 사이버로 복습돼요. 이해하셨어요? 다시요. 다른 학원은 이렇게 앉아서 제 강의를 사이버로 찍어도 여러분이 돌아가서 사이버 들으려면 돈 내야 된다고. 우리 아이파는 공짜로 열어준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쓰지도 말고. 이해했나? 쓰지도 말고 그냥 들어. 머릿속에 담고. 쓰고 싶으면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면서 쓰시란 말이야. 21시간이 아마 번개같이 지나갈 거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좋은 기회라서 국제회계 기준 위주로 하지만 일반 기업 회계와 아주 치명적으로 다른 얘기들은 한 번씩 반드시 짚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이해되셔서 이러구나.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IFRS를 도입했구나. 근데 여기서 질문이 회계사님 왜 여기는 그냥 IFRS인데 왜 여기는 K가 들어가 있어?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영어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K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건 국어로 번역한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회계기준은 여러분 절대로 국제회계기준이 아닙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입니다. 이건 분명히 합시다.
KIFRS가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입니다. IFRS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놈이라는 거고요. 지금 33회 국제회계 기준이 의가 나오네요. 10초만 읽어줄래요? 저 안경 바꿀 거예요. 33회 1번 의만 읽어주세요. 자, 제가 일반 안경이 책이 안 보여서 돋보기를 쓰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요. 넷째 줄에. 국제회계 기준은 누가 만들어요? 네, 셋째 줄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영어로 IASB가 만듭니다. 밑줄 쳤습니까?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전 세계 회계학 학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고요. IASB가 만드는 회계기준을 그 다음 줄에 국제회계기준 IFRS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IFRS는 그 다음 줄에 스탠다드라는 여러분 기준서와 그 다음 줄 끝에 있는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해석서를 총칭합니다. 빨리요. IFRS는 뭐와 뭘로 되어 있다? 스탠다드와 인터프리테이션으로 되어 있고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넘기셔서 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이 IFRS가 현재 그렇죠? 45개가 있고 해석서라는 게 28개가 있다. 뭐 그러는데 다시요. 맨 위에 줄 가로 3번에 기준서 옆에 IFRS 및 IAS라고 써 있다. 그죠? 용어 기호 좀 해요. 최근에 만든 기준서를 IFRS, 옛날에 만든 기준서를 IAS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둘 다 국제회계 기준서예요. 그죠? 옛날에 만들고 지금 만들 것 뿐입니다. 의미 없고요. 요렇게 40몇 개가 있고요. 해석서는 열심히 보지 마. 이프리과식은요. 공부 안 할 거니까. 밑에 3번에 국제회계 기준의 주요 특징은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고요. 가로 2번에 원칙 중심의 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가면서 할게요. 프린시플 베이스가 뭔지는요. 오른쪽에 너무 잘 아시죠? 연결 재무제표 중심의 회계입니다. 모든 게 연결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 여러분 연결 재무제표 만드실 줄 알아요? 몰라요?